어디서 징그러운 가짜 팔을 내밀어 재수없게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여자가 핑크빛 샴페인을 노인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습니다. 분홍색 술방울이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점퍼를 축축하게 적셨어요. 평생 동료를 구하려다 얻은 영광의 상처가 이들에겐 그저 오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겁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의수를 닦아냈고 그 모습을 본 딸은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사위는 핸드폰 도박 게임에만 몰두하며 낄낄거렸어요. 하지만 방 안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노인이 왜 굳이 수억 원짜리 첨단 의수를 벗어던지고 낡은 의수와 허름한 차림으로 상견례 자리에 왔는지를요. 잠시 후 샴페인에 젖은 노인이 핸드폰을 든 순간 방 안의 권력관계는 처참하게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늦가을의 찬 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오후였어요. 덜컹거리는 시내버스 엔진 소리가 차 안을 낮게 울리고 있었고 맨 뒷좌석에는 한 노인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위로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점퍼를 걸치고 무릎 위에는 투박한 모양의 의수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지요. 그 위로 끼워진 하얀 면장갑은 세월의 때가 타서 군데군데 거뭇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허름한 동네 어르신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금융계의 거물로 불리는 분입니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VIP 자산운용을 일궈낸 한진우 의장이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빌딩들 중에는 진우의 손을 거쳐 세워지거나 그의 자본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업계에서는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시장을 호령하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화려한 타이틀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왼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사람의 실제 팔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낡은 의수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팔을 잃었을 때 처음 맞췄던 투박하고 딱딱해서 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물건이었죠. 진우는 거친 장갑 표면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금지옥 옆딸 정윤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딸아이가 사랑한다는 남자의 집안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진우는 상대 집안이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과 배경을 다 떼어내고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화려한 의전 차량과 수행 비서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의장님, 정말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차라도 근처에 대기시킬까요? 비서실장의 걱정 섞인 물음에도 진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VIP 의장이 아니라 정윤이 아비로 가는 걸세.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의수가 옆 좌석 손잡이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학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우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하얀 장갑 낀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진우의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자신의 철학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안내방송에서 목적지인 호텔 근처 정류장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노인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요. 정류장에 내려서자 멀리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5성급 호텔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찬바람은 진우의 얇은 점퍼 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호텔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요. 그 화려함 속으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한진우 의장은 점퍼 소매에 묻은 흙먼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입어해진 옷자락은 아무리 털어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 해진 자국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가 필요하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앗아갔던 그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을 훈장처럼 두르고 그는 딸의 행복을 확인하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발을 뗐습니다. 흰 장갑을 꽉 쥐는 진우의 눈빛만큼은 점퍼의 보풀과는 다르게 여전히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담고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호텔 정문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왔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는 로비에 들어섰지만 진우의 낡은 운동화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자꾸만 겉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의 차림새를 훑었지요. 하지만 진우는 허리를 꼿꼿이 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구부정하게, 조금 더 기운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질 그 오만과 편견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윤아, 아빠가 간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이어야 할 텐데. 진우는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인 프라이빗 다이닝 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국내 최고 자산운용사 의장의 화려한 위장 외출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과연 그 방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진우의 투박한 의수와 낡은 점퍼가 가져올 파장은 아직 아무도 모른 채 호텔의 시계는 상견례 시간을 향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셨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한진우 의장의 낡은 운동화가 닿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지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보안 요원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진우를 향해 꽂혔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점퍼와 때 묻은 하얀 면장갑은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진우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예약된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정장을 빼입은 젊은 직원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직원의 미간은 이미 불쾌하다는 듯 잔뜩 찌푸려져 있었지요. 어르신, 잠시만요. 여기는 투숙객과 귀빈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7층 연회장에 상견례 약속이 있어서요. 좀 늦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진우의 하얀 면장갑 낀 손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어요. 마치 불결한 오염 물질이라도 본 것처럼 몸을 뒤로 쓱 빼더군요. 상견례요? 어르신, 장난치실 분위기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한정윤 씨 가족이라고 하면 확인이 될 겁니다. 이름 대셔도 소용없습니다. 행색을 좀 보세요. 다른 손님들 불쾌해하십니다. 직원은 진우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대기도 전에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진우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어요. 투박한 의수가 벽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직원은 사과는커녕 턱짓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정 들어가시겠다면 저기 뒤쪽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계단을 이용하세요. 짐작 취급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내 발로 예약된 자리에 가겠다는데. 말씀 참 어렵게 하시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시든가 밑으로 내려가세요.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하얀 장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이 세상이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사실이 새삼 서글퍼졌지요. 그때 멀리서 구두 소리를 내며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진우의 딸 정윤이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정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들었어요. 직원은 정윤의 세련된 차림새를 보고는 잠시 주춤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저기 손님. 이분이 정말 일행이신가요? 제 아버지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신 거죠? 아, 그게 아니라 행색이 너무. 다른 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안내를. 정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직원을 쏘아붙였습니다. 안내요? 화물 엘리베이터로 가라는 게 안내인가요? 당장 사과하세요. 아니,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규칙을 따른 것뿐입니다. 죄송하게 됐네요. 직원의 사과에는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윤의 뒤에 선 진우를 보며 딸은 멀쩡한데 아버지는 왜 저 모양일까 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진우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윤아, 됐다. 나 때문에 너까지 기분 망칠 거 없다. 그냥 가자. 아빠, 속상하게 정말 왜 이러세요? 이 장갑은 또 뭐고 옷은 왜 이걸 입으셨어요? 아버지가 좀 서툴러서 그렇지. 괜찮다. 어서 가자. 사돈 되실 분들 기다리시겠다. 진우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자신을 밀쳐낸 직원의 무례함보다 앞으로 마주할 사돈댁의 시선이 더 걱정되었으니까요. 아빠,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저 직원이 밀치는 거 다 봤어요. 허허, 이 몸이 어디 쉽게 고장 나겠느냐. 걱정 마라. 오늘 중요한 날인데 아빠가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미안하구나. 그래도 오늘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진우는 정윤의 손을 꼭 쥐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어요. 정윤은 아버지의 구겨진 점퍼 깃을 세심하게 정리해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하얀 장갑 낀 의수를 점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저 직원이 무릎이라도 꿇었겠지. 하지만 그런 가식적인 존경은 진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문 앞에 서자 진우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문 너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딸이 선택한 남자의 부모님은 낡은 점퍼를 입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진우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정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들어가서 인사드려야지. 정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 쌍의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진우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 내려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 진우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진우는 비굴하지 않게 그러나 아주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상대방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길건설의 박용태 사장과 그의 아내는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지요. 진우는 딸 정윤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그들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용태는 진우의 낡은 점퍼와 구겨진 바지를 보며 이미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신성한 자리에 끼어들었다는 듯한 불쾌한 표정이었지요. 진우는 정중하게 첫 인사를 건네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면장갑을 만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갑 끝을 잡아당겨 천천히 왼손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낡고 투박한 세월의 때가 묻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수가 탁자 위로 툭 붉어져 나왔어요. 그 순간 박용태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의자 뒤로 몸을 한껏 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뭐야? 사람 팔이 아니잖아. 박용태 역시 마치 못 볼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진우를 노골적으로 쏘아보았지요. 방금까지 유지하려던 형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사돈 될 사람이라더니 장애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용태의 목소리는 방안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다친 게 무슨 훈장이라도 됩니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말. 박용태는 옆에 놓여있던 두꺼운 가죽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는 듯 진우의 앞접시 위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퍽 소리를 내며 떨어진 메뉴판 때문에 진우의 물잔이 흔들려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유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정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박용태는 코방귀를 끼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멀쩡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결함 있는 사람을 데려와? 그의 아내도 옆에서 거들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분이랑 한 상에서 밥을 먹으라니 입맛이 싹 달아나네. 예, 정윤아.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아버지부터 좀 치워라. 진우는 수치심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건설 현장의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재수 없는 장애로 불리고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메뉴판을 조용히 바로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테이블 아래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밑바닥을 보겠다던 위장 외출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박용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거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 대길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곧 VIP 자산운용이랑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집안이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랑 엮이면 무슨 망신이냐고. 진우는 VIP 자산운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입가에 아주 옅은 조소를 띄웠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아나무인한 사내였으니까요. 박 사장님,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이나 신체 조건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가 차분하게 말하자 박용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도 없고 몸도 성취하는 노인네가 감히. 당장 그 흉측한 가짜팔 장갑으로 다시 가려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 박용태의 아내는 진우의 의수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우는 다시 천천히 하얀 면장갑을 집어들어 의수 위로 더 씌웠습니다. 딸 정유는 아버지가 겪는 모욕에 참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요. 아빠 나가요. 우리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진우는 정윤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일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음식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상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박용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연신 거들먹거리며 진우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지요. 하지만 진우는 그 모욕적인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VIP 자산운용의 주인이 지금 당신들 앞에 앉아 있는데 진우의 낡은 점퍼 속에서는 고요하지만 매서운 폭풍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예의 바른 대화가 아니었어요. 예비사위라는 동원은 장인인 진우가 방에 들어와 수모를 당하는 순간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아래로 스마트폰을 숨긴 채 손가락을 바쁘게 놀리며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요란한 효과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띠링, 꽝입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세요. 비정한 기계 음성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동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동원은 예비장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두드렸지요. 아씨, 이번엔 무조건 터지는 타이밍이었는데 다 날렸네. 그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더니 옆에 앉은 박용태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나 돈 좀 더 보내줘봐요. 금방 복구할 수 있어. 이번 판만 더하면 잭팟이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며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들의 모습이라니요. 진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박용태 사장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박용태는 허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허허, 녀석도 참. 사내 자식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통이 좀 커서 그래요. 박 사장님, 지금 상견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박이라니요. 진우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지자 박용태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왜 남의 귀한 아들 길을 죽이고 그래?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진우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테이블 중앙에 놓인 물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의수로 조심스럽게 물병을 잡아 자신의 컵에 물을 따르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박용태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치며 진우의 손등을 팍 쳐냈습니다. 물병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시원한 물이 진우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말았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박용태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을 닦아냈습니다. 어딜 그 징그러운 의수로 물병을 건드려. 당신이 만진 건 병균 옮을 것 같아서 안 마신다니까. 박용태는 테이블 위에 튄 물방울조차 더럽다는 듯 손수건으로 격하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당신 같은 불구가 만진 물을 우리 귀한 아들 보고 마시라는 거야? 정말 무식하기는. 그의 아내 역시 코를 찡그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부터 그 가짜 팔만 보면 속이 메스꺼려서 원. 정윤아, 너 정말 이런 집안에서 자란 거니? 정윤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나가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원 씨,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윤의 외침에도 동원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지요. 아, 시끄럽게 왜 그래? 우리 아빠 말이 틀린 거 없잖아. 나중에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장인어른도 처신 잘해야지. 동원은 오히려 정윤을 귀찮다는 듯 밀어내며 다시 도박 게임의 레버를 당겼습니다. 진우는 젖은 바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병균 취급하고 딸의 눈물조차 외면하는 이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박용태는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양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이봐요, 한씨. 당신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그 의수부터 내다 버려요. 창피해서 어디 같이 다니겠어? 박 사장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제 진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용태는 코방귀를 끼며 진우의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진심? 돈 없는 노인네가 부잣집 사돈 한번 되어보겠다는 속셈 모를 줄 알아? 우리 대길건설이 VIP 자산운용이랑 계약만 체결하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텐데. 그때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 대문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알았어? 박용태의 오만한 선전포고에 진우는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 앉아 흩어진 장갑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상대방의 밑바닥을 확인하려던 계획은 이제 충분히 달성된 것 같았지요. 동원의 도박 효과음은 끊이지 않았고 박 사장 부부의 비웃음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내고 진짜 의장의 모습으로 이들을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진우는 정윤의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정윤아,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비가 다 해결해 주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호령하던 거물의 그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앞에 놓인 비극이 무엇인지 모르는 박용태 일가에게 진우는 마지막으로 자비 없는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용태 사장의 비아냥거림은 멈출 줄 몰랐고 진우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하얀 장갑을 내려다보았지요. 옆에서 울먹이던 딸 정윤이 참다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아빠 팔 그냥 다치신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기계 속으로 팔이 딸려 들어갈 뻔한 동료를 구하려다 이렇게 되신 거라고요. 정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억울함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 팔은 진우에게 있어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 숭고한 훈장과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용태는 코끝을 찡그리며 가당치도 않다는 듯 껄껄 웃어댔습니다. 동료를 구해? 허허,
그거 참 눈물 나는 심파극이네. 그래서 남은 게 저 흉측한 의수뿐입니까? 그는 앞에 놓인 비싼 양주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진우의 면전에 대고 거칠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못 배워서 현장에서 구르다 팔 하나 날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진우는 눈을 감고 과거의 그 뜨거웠던 건설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눈앞에 박용태는 그 고귀한 희생을 그저 무식해서 몸 굴린 결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 사장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당신이 짓는 건물도 없는 법입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대꾸하자 박용태는 기가 막힌다는 듯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노인네가 훈계질이야. 우리 같은 상류층하고 당신은 태생부터 달라. 나 대길건설 박용태야. 그는 연신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진우를 밑바닥 인생이라 조롱했지요. 박용태의 아내 역시 부채질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격이 맞아야 사돈을 맺지. 이런 장애인 집안이랑 엮였다간 우리 집 망신이에요. 그녀는 진우의 낡은 점퍼를 보며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구걸하던 대길건설의 사장이 정작 투자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독서를 뿜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동원은 여전히 스마트폰 도박 게임에 빠져 기계적인 효과음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진우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 자신의 소중한 딸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는 주머니 속에서 가만히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들어올 준비하게. 박용태는 진우의 그런 행동조차 구질구질한 노인의 뒷수습이라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왜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게? 아니면 일당이라도 청구할 셈인가?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수록 진우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져만 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진우의 주위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낡은 장갑 속에 감춰진 진우의 오른손이 테이블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방 안의 권력 구도가 순식간에 뒤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용태가 그토록 찬양하던 상류층의 품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증명될 차례였지요. 진우는 마지막으로 정윤의 손을 꼭 쥐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용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포식자의 것이었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박용태 사장은 옆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수입차 카탈로그를 집어들더니 진우의 가슴팍을 향해 툭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진우의 낡은 점퍼에 부딪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지요.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턱을 치켜들고 진우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한씨.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이 차 보이지? 우리 아들이 요즘 눈여겨보는 모델이야.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박용태는 손가락으로 카탈로그를 가리키며 고액의 지참금을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진우가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한번 진우의 의술을 노골적으로 비하했지요. 그 병신 같은 팔로 딸 뒷바라지나 제대로 했겠어? 어디서 구걸해서 키운 건 아니지?
그 모욕적인 언사에 옆에 있던 정윤이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던 정윤이 박용태를 향해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빠 모욕하지 마세요. 정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박용태의 아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어디서 천한 집안 딸이 감히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더니 가정교육 한번 눈에 선하네. 아주 못된 것만 배웠어. 박용태의 아내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정윤에게 다가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정윤의 뺨을 내리칠 기세로 위협하며 정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지요. 버릇없는 년, 오늘 내가 내 버릇을 고쳐놔야 우리 집 며느리 자리라도 꿈꾸겠지. 진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목숨보다 귀한 딸이 손찌검을 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지요. 진우는 의수를 짚고 천천히 그러나 아주 묵직한 기세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위로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용태의 아내는 진우의 눈빛에 압도되어 치켜들었던 손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내 딸에게 손을 대겠다고 하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 강렬하게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박용태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진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댔지요. 왜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당신이 돈이 있어, 빽이 있어? 우리가 VIP 자산운용이랑 손잡으면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 진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용태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VIP 자산운용. 그 회사가 당신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배경입니까? 당연하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사가 우리 대길건설을 밀어주기로 했다고. 박용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 회사의 주인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손을 잡지 않을 텐데요. 진우의 말에 박용태는 배를 잡고 깔깔대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호는 그 와중에도 게임 아이템을 샀는지 환호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와, 대박. 아빠, 나 방금 돈 땄어. 지참금 들어오면 이걸로 차 바꿔줘. 집안 식구들 전체가 오직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모습이었지요. 진우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정윤아, 이제 되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볼 필요는 없겠구나. 진우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상대를 단칼에 베어낼 검처럼 날카로웠지요. 박 사장, 오늘 당신이 한 행동들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겁니다. 진우의 마지막 경고에도 박용태 부부는 코방귀를 끼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방 안의 긴장감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진우는 낡은 점퍼 소매를 걷어붙이며 이 추악한 인간들의 마지막 바닥을 지켜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비릿한 욕망과 오만으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한진우 의장은 그동안 묵묵히 견뎌왔던 인내의 시간을 이제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병균 취급하고
금쪽 같은 딸에게 손 찍어 마려 했던 이들의 밑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지요. 진우는 하얀 장갑을 낀 의수를 천천히 들어 올려 식탁 위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허름한 노인의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호령하는 거물의 서늘한 안광을 띠고 있었지요. 진우는 옆에서 떨고 있는 딸 정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박용태 사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충분히 보았소. 당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보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말이오. 박용태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위험이 있었지요. 이 혼사는 없었던 일로 하겠소. 내 딸을 이런 오물통 같은 집안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진우의 단호한 파혼 선언에 방 안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용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혼사를 물러? 야, 이 노인네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파혼을 말해? 감히 우리 같은 집안이랑 엮이는 걸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장애인 주제에 제정신이야? 박용태의 아내 역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천한 노인네가 감히 우리를 거절해? 우리가 누군지 알고. 분노가 극에 달한 박용태의 아내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얼음 바스켓에 꽂혀 있던 핑크빛 로제 샴페인 병을 낚아챘지요. 그러더니 그대로 한진우 의장의 머리 위로 샴페인을 콸콸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이거나 처먹고 정신 차려. 냄새나는 옷에 향수라도 뿌려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 톡 쏘는 탄산 소리와 함께 분홍빛 액체가 진우의 머리카락과 낡은 점퍼를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술 냄새가 진우의 온몸을 휘감으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정유는 비명을 지르며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내려 했지만 진우는 가만히 딸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술방울을 닦지도 않은 채 진우는 오히려 박용태 부부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연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샴페인을 부은 박용태의 아내가 뒷걸음질을 쳤지요. 이 샴페인 한 병에 당신들 집안의 운명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쏟아버렸구려. 진우의 말에 박용태는 테이블을 쾅 치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명? 웃기고 있네.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이 우리 운명을 어쩐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 재수없는 의수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 옆에서 아들 동원은 여전히 도박게임 화면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스 샷. 저 노인네 꼴 좀 봐. 완전 젖은 생쥐꼴이네. 진우는 젖은 점퍼 소매를 가만히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샴페인이 바닥에 카펫으로 스며들며 얼룩을 만들고 있었지만 진우의 자존감에는 단 한 방울의 얼룩도 남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직전까지 이들에게 인간적인 기회를 주려 했으나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박 사장, 돈으로 쌓은 성벽은 높을지 몰라도 그 안의 사람은 참으로 빈곤하군. 진우는 젖은 의수를 들어 올려 뺨을 타고 흐르는 액체를 쓱 닦아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샴페인에 젖어 대리석 바닥에 끈적한 발자국을 남겼지요. 진우는 딸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 오만한 박용태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 샴페인을 핥아서라도 치우고 싶어 할 순간이 올 테니까요.
분홍빛 샴페인이 뚝뚝 떨어지는 호텔 바닥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웠어요. 한진우 의장이 젖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향하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무거운 의수를 지탱하던 오른팔마저 미끄러운 바닥에 닿으며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 초라한 모습을 본 박용태 사장은 가소롭다는 듯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박용태는 값비싼 구두 끝으로 진우의 투박한 의수를 툭툭 걷어차며 비아냥거렸어요.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른. 술 한 잔에 몸도 못 가누시네. 그 가짜 팔이 무거워서 그런가? 이봐요, 한씨. 당신 팔처럼 당신 인생도 이제 완전히 부러진 거야. 알겠어? 박용태의 아내와 아들 동원도 그 광경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바닥에 엎드린 진우의 위로 차가운 조롱과 샴페인 냄새가 진동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룸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박차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그 대열의 맨 앞에는 박용태가 그토록 목을 빼고 기다리던 VIP 자산운용의 김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용태는 반가운 마음에 바닥에 엎드린 진우는 안중에도 없이 김 실장에게 달려갔어요. 어이구, 김 실장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이 난장판은 금방 치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김 실장은 박용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바닥에 엎드린 진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김 실장과 수십 명의 수행원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지요. 의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용태는 내밀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사색이 되어 입을 벌렸지요. 의장님? 김 실장님, 지금 누구 보고 의장님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 실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용태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뵙고 싶어 하던 우리 VIP 자산운용의 한진우 의장님이십니다. 진우는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위엄있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샴페인에 젖어 엉망이 된 하얀 장갑을 벗어 던지자 날카롭고 단단한 의수의 본체가 드러났지요. 박용태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만방자했던 박용태의 아내와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진우는 수행원이 건네준 고급 손수건으로 젖은 의수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박용태의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박용태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내 의수가 징그럽다고 했나? 내 딸이 천한 집안 자식이라고 했고?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용태는 자신의 뺨을 수차례 내려치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에는 단 한 방울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지요. 당신이 쏟은 건 샴페인이 아니라 대길건설의 마지막 기회였소. 김 실장, 대길건설과의 모든 투자 논의를 백지화하게.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대출건도 전수조사에서 즉시 회수 절차 발도록. 진우의 명령 한마디에 박용태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용태는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끌려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의장님, 회수라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진우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딸 정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지요. 정윤아,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꼴 보게 해서. 진우는 엉망이 된 낡은 점퍼를 벗어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비록 옷은 적고 몸은 고되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맑았지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추악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으니까요. 진우는 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라이트를 밝히며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진우는 화려한 차에 오르기 전 자신의 의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이 투박한 손이야말로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진짜 VIP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답니다. 어둠이 깔린 도심 속으로 거물의 차량 행렬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의 위험을 증명한 한 노인의 위장 외출은 그렇게 통쾌하고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